둘이서 12분 밀담, 악수 신경전은 없었답니다. 이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오늘 첫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2시간 넘게 이어졌는데요. 먼저 이 문재인 대통령과 첫 만남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And I know you've been discussing with our people some of the complexities of North Korea and trade and other things, and we'll be discussing them all as we progress. I'd like to also congratulate you on your election victory. It was a great victory, and you did a fantastic job. A lot of people didn't expect that, and I did expect it. I thought that was going to happen, so I want to congratulate you very much, and thank you also. Thank you for coming. 문재인 대통령의 미소가 끊이지 않는군요. 어찌됐건 첫 만남. 근데 원래 저 영상을 우리가 볼 수는 원래는 없는데 이례적으로 모두 발언까지 이제 카메라로 공개를 했어요. 원래 이제 만찬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사실 이제 그 정상들이 이제 들어가는 장면 그것만 찍고 사실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이루어진 대화 자체는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뭐 대변인 나와서 이제 간략하게 브리핑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 진행돼 왔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식적인 어떤 회담이 아니라 이제 만찬 어떤 저녁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식적인 이야기 자체가 나오지 않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뭐 돌아가려고 했대요. 이제 우리 저 풀단 기자들이 왜냐하면 모든 기자들이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몇몇 기자를 뽑아서 취재를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다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들어오라고 해서 그래서 갑자기 기자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보신 바와 같이 저렇게 인사말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들 취재할 수가 있었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한미동맹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공고함, 그 다음에 이번 회담이 북핵과 그 다음에 무역,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오늘 저희 회담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아마 그런 회담의 어떤 전반적인 큰 방향에 대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상당히 이례적으로 그 오프닝 하던 그 이야기 자체가 이제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트럼프의 파격 대우는 깜짝 침실 공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실 텐데 윤영찬 수석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당선되기 전에는 백악관에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는 줄 몰랐다. 한번 구경하시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이 사용했던 책상이 있는 트리티룸과 링컨 대통령의 침실을 보여주며 문 대통령에게 직접 앉아보라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적 공간에 외국 원수를 데려간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뭐 말씀처럼 자신의 개인 공간에 외국 원수를 처음으로 이제 초대를 한 셈인데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인들, 뭐 개인들도 그 자기 침실 공간은 손님이 와도 잘 보여주지 않지 않습니까? 문 닫아버리고 거실에서만 먹고 이렇게 뭐 차 마시고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국가 원수인데 자기의 그 사적 공간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깊은 신뢰감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우정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발행 같은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매우 그 사적인 공간을 보여준 거거든요. 원래 이제 뭐 백악관에는 뭐 동서로 이렇게 공간이 나누어져 있어서 서쪽은 직무 공간이고 동쪽은 이제 그런 사적 공간 아닙니까? 예. 그런 사적 공간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는 그야말로 뭐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가깝고 친밀하다. 둘도 없는 사이다는 걸 이제 증명해주는 가족 같은 사이 정도 아니면 사적 침실을 보여주지를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도니까 특히 뭐 서양 사람은 더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뭐 짧은 기간에 어마어마한 그런 우리는 그 가까워지고 우정이 확인됐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런 이제 제스처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 트리트룸이라는 것은 그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사들일 때 서명을 했던 그런 공간이고 뭐 링컨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이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만 또 새로운 내용도 좀 알게 됐다 그렇게 봅니다. 방금 전에 저 화면으로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 링컨 대통령이 썼던 책상 그리고 침실까지 문 대통령 내외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집 소개하듯이 이렇게 둘러보라고 사진도 찍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사적 공간 아주 은밀한 개인 공간을 둘러보다 보니까 아들 관련해서 소소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서요? 이게 이제 멜라니아 여사도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6시에 그 만나서 한 7시 50분쯤에 만찬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웅을 하려다가 저 3층 공간, 사적 공간으로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8시 정도면 아마 아들 배런이 자는 시간인가 봐요. 그러니까 멜라니아 여사가 아들 배런을 재우고 오겠다. 그리고 잠시 자리를 떴다가 다시 합류를 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한 10대 초반의 아이들을 혼자 두면 안 된대요. 그게 이렇게 각 주마다 연령대는 다르지만, 물론 저 백악관 안에 뭐 배런이 혼자 있을 리는 없지만, 미국 특유의 그 가족 중심 문화, 뭐 내지는 아동에 대한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이 멜라니아 여사의 저 아들 재우고 오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로 받아들여지면서 한편으로는 좀 멜라니아 여사가 달리 보이네요. 예. 좀 뭐 가정적이라고 보시면. 예. 이렇게 패션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그럴 것 같은데, 가정적인 모습이 또 이렇게 보인 거는 또 다른 또 에피소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적 공간에서는 옛날에 우리나라 청와대 전두환 대통령까지는 우리도 청와대에 이제 본관과 사적 공간이 같이 있었습니다. 1층은 업무 공간이고 2층은 그런 살림 공간이었는데,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본관 업무 공간하고 관저, 사적 공간이 지금 분리가 돼 있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때 이 사적 공간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윤전추 행정관하고 그다음에 요리 연구가 이 두 사람 정도 말고는 아무도 이 사적 공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만큼 사적 공간이라는 건 그야말로 사적인 공간인데, 그것을 개방하고 보여줬다는 것은 뭐 엄청난 그런 어떤 관계를 위한 제스처다 이렇게 봅니다. 첫 만남, 첫 만찬부터 분위기는 좋네요. 오른쪽에 준비한 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늘 오전에 썼던 특이할 만한 점들을 뽑아봤다면, 주요 장면 저희가 장면 1, 장면 2, 장면 3 이렇게 핵심만 나눠봤습니다. 먼저 장면 1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마 이 장면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셨을 텐데, 바로 이겁니다. 4번의 악수입니다. 예, 박주인 변호사님, 네. 사실 두 정상이 만나서 어떻게 악수를 나눌까 관심이 참 많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악수에 대해서 뭐 아마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졌을 걸로 보입니다. 뭐 트리도 총리라든지 마크롱 대통령이라든지 아베 총리도 뭐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4번의 악수를 했는데, 악수에서는 전반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했고 웃음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응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싸움에서 지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어깨를 이제 지금 첫 번째 만났을 때 모습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깨를 올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손에 팔꿈치를 잡는 모습. 팔을 좀 감싸면서 화답을 하더라고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웃는 모습은 계속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뭘 좀 잡아보려 하지만 안 잡힌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4번째 악수 때는 이제 4번째 그 악수를 할 때는 오히려 문 대통령이 좀 더 잡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의 손이 좀 하얗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웃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응시하면서 오히려 더 잘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사실 만났을 때, 그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그때 이제 한 악수법이 뭐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 악수가 특징이 뭐냐면 손을 이렇게 흔드는, 자기 쪽으로 당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줘서 당기는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뭐냐면 바로 팔꿈치를 꽉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팔을 흔들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악수에서 이 상대편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 팔꿈치를 딱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을 자기 쪽으로 못 움직이도록 일단 한 거.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비행기 안에서나 그다음에 경제인들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사실 실토한 면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볼 때는 아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준비한 대로 한 것 같아요. 아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무난하게 아마 그 악수를 나눈 것 같습니다. 신경전까지는 아니지만 남자 대 남자 기싸움은 분명히 했었는데, 사실 문 대통령이 정상 간의 악수기 때문에 고심을 그 전부터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미국에서 크게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대하는 걸 봐서 뭐 잘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뭐 악수만 나가면 되죠. 예, 허 교수님, 제가 이 말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악력기까지 권할 정도로 악수에 신경을 바짝 썼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악수가 악명이 높고 또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 악수를 악명입니까? 예. 어쨌든 뭐 이 악수가 처음에 가장 그 관계 설정에 큰 중요한 그게 요소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뭐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문 대통령이 지금 4번의 악수를 보시면요,
한 번도 먼저 문 대통령이 다가가서 악수를 먼저 끝낸 적이 없습니다. 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악수를 끝냈고 그게 문 대통령이 응하는 방식이었고 응하면서 저쪽 제스처에 따라서 이쪽 제스처가 결정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했던 시나리오대로 잘 대응을 했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예. 이제 세게 잡았을 때 힘에 밀리면 안 되니까 악력기로 힘 좀 올리고 가자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문 대통령은 워낙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평소에도 권력이 아주 좋습니다. 힘이 넘치는 분이고 어쨌든 특전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밀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이런 이야기는 좀 이제 웃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악수 하나에 정치학이 이렇게 많이 담겨 있군요. 근데 지금 화면에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눈치채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넥타이 색깔이 거의 똑같거든요. 이거는 좀 미리 이수희 변호사님 조율이 됐다고 합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그 드레스 코드를 맞춘 거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로 그 색깔이 비슷했는데 좋게 해석을 했네요. 한미동맹의 굳건한 초석을 다지는 이신전심으로 보인다. 이 푸른색이 갖는 의미가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제 옷 색깔도 오늘 네, 뭐 신뢰, 희망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한미 회담, 정상회담을 지금 오늘 처음 한 거고 그런 면에서의 푸른 색깔도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만날 땐 또 붉은색 넥타이를 했었거든요. 늘 푸른색을 고집하는 건 아닌 걸 봐서는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푸른색을 좋아한다는 것에 대한 그 감성적인 접근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악수하고 넥타이 지금 저희 눈에 보이는 것부터 슬슬 시작하고 있어요. 오른쪽에 준비한 거 다시 한번 보시죠. 장면이 4번의 악수는 오히려 악수보다 이렇게 팔꿈치 잡고 어깨에 손 올린 게 더 기싸움 같기도 하고요. 장면 2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푸른색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정숙 여사의 쪽빛 한복입니다. 푸른빛이 감도는 전통 한복 차림을 이 김정숙 여사가 입었어요. 예, 박주인 변호사님, 뭐 영부인들의 패션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멜라니아는 민소매 원피스로 좀 세련미를 강조했다면 우리 김정숙 여사님은 좀 한국스러운 멋을 좀 강조한 모습이에요. 패션 정치도 악수만큼 아마 기대가 됐던 부분입니다. 과연 멜라니아 여사하고 김정숙 여사하고 패션 대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가 됐었는데 결국은 김정숙 여사는 쪽빛의 한복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쪽빛이라는 거는 완전한 파란색도 아니고요. 자줏빛 계열의 남색 계열이거든요. 멋스러움도 있으면서 파란색이기 때문에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원래 이제 김정숙 여사 그 모친이 포목점 운영했기 때문에 뭐 옷감이라든지 재질은 상당히 잘한다고 볼 수 있고 결국은 쪽빛 한복을 통해서 멋스러움과 어떤 그 신뢰감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쪽빛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색깔이거든요. 화창한 날의 바다 색깔이 쪽빛입니다. 우리 삼면이 바다고 우리는 반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상징하는 색깔이고 그래서 저게 뭐 첫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 끊어 죄송한데 뭐 우리가 그냥 흔히 푸른빛이 감돈다고 하지 말고 쪽빛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해요. 그렇죠. 저 색깔이 이제 시작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제 태조 이승계만이 저런 쪽빛의 그 골룡포를 입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 색깔이라는 게 이제 신뢰나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어쨌든 한복을 입으면 우리가 되게 이제 단아하거나 우아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이제 김정숙 여사는 저는 단아함과 우아함 속에서도 푸근함도 같이 들어있어요. 이게 같이 입기가 매우 어려운 건데 아주 선택을 좀 잘했다 이런 색깔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영부인은 뭐 아주 그야말로 여성의 미가 잘 나타나는 그런 뭐 전형적인 서양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그런 외복을 입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현정입니다. 네. 이제 여성들에게는 친정엄마에 대한 이 어떤 애틋함과 그리움은 각별할 텐데 이 친정어머니가 물려준 이 옷감으로 옷을 만든 이것도 좀 얘기거리가 많이 되네요. 그렇죠. 이제 아마 그 어머님이 아마 이제 그 광장시장에서 포목점을 오랫동안 운영을 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제 운영 안 하시고 지금 또 치매로 상당히 좀 고통을 겪고 계시다 해요. 아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그 어머니께서 이제 물려주시면서 옷감을 물려주셨는데 그걸로 이제 옷을 지었다 이런 것들.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미국 방문, 저 옷 하나에도 정말 자신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그렇게 투영을 했다. 아마 이런 의미로 오늘 이제 가져가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흥남철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미군이 줬던 사탕 이야기를 사실 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맞물려서 이제 지금 김정숙 여사도 마찬가지로 저 옷 자체 그냥 뭐 아주 유명한 샵에서 맞춘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어머님이 물려준 옷을 가지고 그리고 화려하지 않게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다음 우리 역대 이제 영부인들을 보면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부인인 이순재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뭐랄까 이제 여왕 같은 그 앞에 이제 그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화려한 한복을 입고 그때 한번 미국 갔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옷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그 뭐 비단 같은 그런 종류로 해서 아주 화려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저는 선택을 한 이유는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한국의 미를 좀 알리고자 하는 뭐 그런 뜻에서 이제 저는 옷을 선택했고 또 어머니가 주신 그런 옷감으로 했다는 거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실제로 김정숙 여사와 동창생으로 알려진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도 SNS를 통해서 패션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질감이 또 돋보이잖아요. 옷감이 그게 한산모시로 지은 한복이고 그리고 아마 김정숙 여사가 이전에도 한복을 좀 즐겨 입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아무래도 광장시장에서 그런 포목 장사를 하셨으니까 한복이 좀 친숙할 것 같은데 예. 그 한복이 안 입은 사람은 옷에 이렇게 겉도는데 오늘 모습 봐서는 정말 잘 우리가 이제 내려앉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기회가 해외 순방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텐데 저는 한산모시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전통 염색법 그리고 한복의 저런 단아한 미 같은 이런 것이 좀 홍보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더 뜻이 깊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딱 메시지가 하나씩 있군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드신 이 지갑도요. 우리 낮은 칠기로 만든 그 지갑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발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발이 그냥 일반 구두가 아니고 이제 우리 고무신 모양으로 생긴 구두. 버선 코드라고 버선 하죠. 코드가 있는 문.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만든. 그래서 아마 전체로 보면 상당히 좀 인상 깊었던 그런 의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상당히 멋스럽다고 표현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왜 저희가 의상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냐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의상이 이제 최순실 씨가 뒤에서 뭐 의상비를 대납했다, 뭐 한복은 도대체 누가 해준 거냐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서 그런데 이 김정숙 여사의 친언니 덕에 좀 많은 이제 어떤 패션 감각을 익히게 됐다. 그렇죠. 언니가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패션 디자이너로 한국에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매들이 음식, 패션, 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졌던 그런 가족들이 아닌가. 그리고 또 여성들은 어머니나 언니로부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영향을 고스란히 다 물려받아가지고 매우 이렇게 그 여성성을 잘 나타낼 수 있고 우리의 전통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지녔던 것이 아닌가. 제가 뭐 음식도 가보면 굉장히 한식들을 잘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 김정숙 여사가 친정어머니의 옷감으로 한복을 지었다는 이 의미가 또 다른 데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내용 때문인데요.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 가운데 하나가 이 치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병입니다. 저도 저희 집안 가운데 아주 심하게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셔서 얼마나 이게 치매가 힘든 병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김정숙 여사가 미국에서 첫 자유일정으로 꼽은 것도 치매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 센터를 방문하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 주변에도 뭐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특히 이제 치매가 이게 다른 병과는 달리 사실 이제 어떤 정신적인 면이 단절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떤 병 중에서도 가장 좀 제가 볼 때는 이 고통스러운 병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뭐 다른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돌아가실 때 보면 뭐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있지만 그 치매 같은 경우는 그 순간 딱 끊겨버립니다.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사실 뭐 기억 자체나 이런 것 자체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 치매를 보는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돌보는 가족들은 굉장히 상당히 힘들어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게 치매 인구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점점 이제 그 개인의 가정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이거 국가가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치매 국가 책임제를 사실 이번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건 아마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을 것 같고 아마 김정숙 여사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미국 가서도 이제 그쪽에 있는 시설들 좀 돌아보고 사실은 이거 참 안 당해본 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돌아오시면 앞으로 이제 그 정책이 이제 정책화될 텐데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해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이 악수와 한복에 한번 같이 보시면 악수 한복에 이렇게 많은 메시지가 있는지 저희도 미처 몰랐어요. 그렇네요. 첫 만찬 주요 장면, 마지막 장면 세 번째입니다. 이 장면 사실 이 정상회담 시작하기 전부터 얘기가 참 많았었는데
그냥 비빔밥도 아니라요. 황금쌀 비빔밥입니다. 저희가 오늘 한미정상회담 첫 만찬 메뉴를 한번 저렇게 꾸며봤는데 이제 식사 전에 수프와 캐넬, 저는 저 음식이 도대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네.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메인 음식이 특히 황금쌀 비빔밥입니다. 박준 변호사님, 비빔밥의 의미를 트럼프 대통령도 알까요? 상당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사실은 정상회담을 하긴 했지만 만찬했을 때 부부 동반은 처음이고요, 거의. 전에 인도 총리가 왔을 때는 그냥 정상끼리만 만났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메인 음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생선 요리라고 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없지만 비빔밥을 지금 줬다라는 겁니다. 비빔밥은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기도 하지만 비빔밥이 상징하는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여야 회동했을 때 비빔밥을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비빔밥은 섞어 먹는 화합의 상징인데 미국에서 이 정도로 우리의 상황을 알고 있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의전을 하는 건 하는 거지만 뭐 고기라든지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비빔밥을 안 먹는 사람 먹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내외가 다 와서 트럼프 대통령 또 멜라니아 여사 다 와서 그걸 먹는 거라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를 배려하고 환대하고 화합이라는 걸 이번 참에 한번 해보자라는 저는 큰 뜻을 아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한 건 아니겠죠. 밑에서 어떤 보고를 했고 결심한 거죠. 비빔밥 하나를 봐도 알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특별히 지금 한국의 대통령은 진보 정권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은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고 좀 극단적인 그런 대비가 있거든요. 이거 정말 잘 섞어야만 이 한미동맹이 공고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로 이번 비빔밥의 아이디어는 좋았다 이렇게 보고요. 정말 이 성격이 다른 두 정권, 두 나라를 제대로 비벼내는 그런 정상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비벼낸다고 얘기하니까 좀 뭐 일단 뭐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게요. 예, 이슬 변호사님 그런데 만찬 초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게 나도 가짜뉴스 때문에 좀 힘들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금 나오는 국민의당의 이제 국내에서의 국민의당의 그 뭐 녹취록 조작 사건을 빗댈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듣고 싶었던 말,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 지금 힘들어하는 내용 그런 거를 좀 어루만져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덕담으로 들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을 축하한다고 하고 당신의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당선을 나는 알고 있었다, 뭐 그렇게 예측했다라는 서로 덕담을 주고받았는데 예. 뭐 정권 출범도 비슷한 시기에 됐고 뭐 근데 글쎄 서로 그 국내 정치에서의 서로 고심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지금. 공감대로 이제 두 사람의 이제 간격을 좀 좁혔을 텐데 사실 근데 오늘 첫 만찬 얘기를 주요 장면 1, 2, 3으로 짚어봤지만 이현정이 네. 만찬하기 전에 그 의사당 방문했을 때 취재진이 그렇게 많이 몰렸다면서요? 네, 오늘 특히 이제 외신 기자들이 많이 몰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자리 잡느라 아마 그쪽 당국자들도 이렇게 외신 기자들이 많이 몰리는 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외신 기자들 취재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는데 아마 이제 이번 회담이 가지는 정치적인 의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조금 이제 이렇게 우리 대통령이 환대받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날아올 청구서가 얼마나 될지 솔직히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아마 대통령 면담하기 전에 상하원 이제 그 주요 의회 관계자들하고 이제 면담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상원 국회 의회 리더들이 보면 질문 수준이 정말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의 이런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국내 사정을 꿰뚫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태영호 공사의 발언 내용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한다든지.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굉장히 오늘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질문을 거의 기자회견 수준으로 아마 의회 관계자들 질문을 받은 게 뭐냐면 그만큼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나 한미동맹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가진 의구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간다. 이렇게 이제 일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 대통령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힘주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한미동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는 저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복, 악수, 비빔밥 보이는 것만 봤다면 진짜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말씀하셨던 청구서를 어떻게 잘 현명하게 대처할지 그 얘기를 오늘 문 대통령이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실까요? 이렇게 원수적인 이사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의 대통령 당신을 축하하는 그런 설명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축하하시고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처럼 정말 질문들이 간단치 않았는데 저희가 질문 하나를 뽑아봤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사드와 주한민국 철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예, 이거는 이제 하원의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한 분이 하신 말씀이고요. 그 전에 상원 지도자를 만났을 때는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아주 잘 넘어갔는데 아주 극단적인 질문을 했어요. 미군 철수냐, 사드 배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대통령이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극단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의 배경에는 이제 이런 게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 미군이 보호받지 못하는데 미군을 우리는 배치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드가 배치되지 않으면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미군 자체가 위험한데 그곳에 우리가 미군을 둘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사드 배치를 안 하면 우리는 위험한 미군을 철수해 가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의사 표시를 미 하원 의원이 한번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나 뭐 결국은 이제 사드 배치의 주 목적이 주한미군의 보호를 위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다는 그동안에 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당황스럽지도 않았을 거고 충분히 예견된 질문이었기 때문에 잘 대답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서도 저희 쪽에서도 다 준비되어서 갔기 때문에 그렇겠죠. 충분히 뭐 저쪽에 이해를 했고, 핵심적인 워딩은 대통령의 워딩은 이겁니다. 미국도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내적 절차를 존중하지 않느냐. 대한민국도 못지않은 좋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내적 절차를 존중해야 된다. 이것으로 잘 답변이 가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있을 내일 이제 오전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마 저 얘기를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나누게 되겠죠. 그 메시지는 뭐 저희가 이제 이어지는 특급에서도 또 짚어보면 될 텐데, 마무리하기 전에 박준민 네. 지금 어제 저희가 장진호 전투 헌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 문 대통령이 그 노병에게 90도 인사한 게 미국 내 SNS 영상으로 전역에서 좀 화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SNS를 통해서 지금 노병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90도 인사하는 게 한미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 있는 측면에서 홍보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SNS 정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라고 하면 정치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역대 대통령과 다르게 직접 어떻게 보면 진솔하게 글을 써둔 거거든요. 장진호 그 기념비에 가서 했던 행사라든지 자기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동영상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했는 건데, 그거를 미국에서 또 캐치를 하고 또 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더 강고하고 더 좋아질 거라고 아마 더 추측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어제 말씀 중에 이런 스토리가 분명히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올릴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런 일종의 전략이잖아요. 뭐 광경화 외교부 장관의 힘이다. 뭐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뭐 강 장관은 뭐 임명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마 뭐 청와대 저는 뭐 작품이 아마 대통령의 아마 생각인 것 같아요. 특히 아마 저런 사탕을 줬다라는 그 이야기, 이 뭐 이제 사탕 동맹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사실 대통령밖에 모르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그 수행단 중에서 우리 쪽에서는 SNS 전문 비서관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같이 그냥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SNS 통해서 홍보하는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어제 그 장진호 그 가서 한 연설을 다 읽어봤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또 만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당신 어제 연설한 거 상당히 감동적이었다. 그 이야기가. 결국은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자체가 결국 미국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미국의 도움 때문에 내가 여기 태어났다. 미국의 도움 없었으면 나는 여기 없었다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 보면 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당신은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북핵 문제만 해결하면.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많이 띄워줬습니다. 그런 강한 지도력을 나는 뭐 칭송한다라든지 그런 걸 보면 문 대통령이 처음에 어떤 우려와는 달리 어떤 협상의 분위기를 잘 이끌어 나가는 일차적으로 일단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제 보훈의 날 행사 때 이제 문 대통령이 청와대로 이제 국가유공 초청에서도 그때도 이제 노병들에게 90도 인사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문 대통령도 이런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